이번 비문학은 설탕 과다 섭취 원인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이네요. 과학이죠, 과학. 과학 건강? 여러분들이 아직 정말 어려운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모스 이런 거 읽어보셨나요? 뭐 권장도서에 코스모스, 총견서 이런 거 있잖아. 학교 권장도서에. 저도 총견서를 읽다 포기했습니다. 학생 때. 코스모스는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코스모스는 좀 흥미진진하게 읽었었는데 과학을 좋아해서 맞죠. 이 어려운 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읽을 때 사실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우리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은 아예 처음 보는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를 보면 아직 수능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분야의 교수님이 와도 못 푸는 그런 류의 글을 써놔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그걸 한 번에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거의 불가능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두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운 글로 문단을 요약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비문학 같은 걸 읽기 전에는 이건 정보를 전달해주는 글이구나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정보 전달 글. 나에게 정보를 주는 글이에요. 근데 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학년이 많아질수록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정보를 숨겨놓는 느낌이 강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글은 정보를 나에게 주는 글이다 라는 걸 인식해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정보 전달 글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서론에서는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를 설명해주고 본론에서는 핵심 내용이겠죠. 핵심 내용.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 등등. 근데 요즘 글의 추세가 이 결론이 없는 글이 많아지고 있긴 해요. 글 자체는 원래 결론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시험 같은 걸 볼 때는 결론이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선언에서는 언제나 주제 찾는 거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아당류인 설탕은, 이런 단어가 어려우실 때는 치환하시면 됩니다. 설탕은 아당류인데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거야. A와 B가 플러스 라고 할게요. 앞으로 포도당은 A, 과당은 B라고 하겠습니다. 한 단계만 분해되면 바로 A가 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다. 설탕은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 설탕은 이게 설탕의 특징이죠. 기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포도당 주사를 놓거나 기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A 주사를 놓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에 빠진 사람에게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르고. 기력이 떨어진 환자, 이 경우는 예시겠죠. EX겠죠. 예시. 자,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아당류예요. A와 B가 결합한 이당류예요. 근데 이 설탕은 한 단계만 분해되면 바로 A가 되기 때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A를 주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에 빠진 사람에게 초콜릿, 즉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이 포도당이라는 게 핵심이네요. 포도당은 흡수가 빠르고요. 에너지를 주는 그런 요소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라거나 과격한 운동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거겠죠. 포도당은 뇌 활동에 소모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에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빠른 두뇌 회전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A는 두뇌 회전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을 준다. 한마디로 즉 A 포도당은 환자거나 운동 후거나 또는 두뇌 회전에 사용하는 거네요. 도움을 주는 거네요. 뇌는 들어가기 전에 이 가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문단은 주제가 뭐죠? 주제는 아마 포도당의 역할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포도당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정도. 뇌는 당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므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뇌는 당분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므로, 즉 우리 위에서 나온 포도당은 뇌 활동에 소모된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포도당을 당분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 당분도 즉 포도당과 같은 거야. 그죠? 포도당은 뇌 활동에 소모되는 유일한 에너지원, 뇌는 당분을 주요 에너지원. 둘 다 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바꾼 거예요. 부른 거 아니야? 불렀어요? 불렀어요? 자, 뇌는 당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므로 달콤한 설탕이 강력하게 반응한다. 이 설탕 안에 A 플러스 B였잖아요.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었으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설탕을 섭취할 때 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다량 분비된다. 설탕을 섭취할 때 A 플러스 B를 섭취할 때 도파민이 다량 분비된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도파민 수용체에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자, 한마디로 설탕은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도 같은 것이지만 이 설탕을 섭취할 때는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는데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도파민도 과다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같은 양의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해 더 많은 당분이 필요하게 되고 설탕 중독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또한 과당, 또한 B는 뇌의 식욕 조절 중 추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못하게 하여 음식을 더 많이 먹도록 유도한다. 단 음식을 잔뜩 먹어도 식욕이 쉽게 억제되지 않는 이유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당분을 필요로 해요. 그건 포도당이었어요. 포도당은 즉 우리 A였죠. 근데 설탕을 먹었더니 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해요. 호르몬이 과하게 나와. 도파민이 다량으로 분비돼요. 우리 도파민 같은 경우는 뭐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도파민 나온다고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설탕을 먹었을 때도 도파민이 다량으로 분비하게 되고요. 도파민 중독이 되버립니다.
설탕 중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우리 몸에 이로운 거였어요. 포도당. 근데 설탕을 먹었더니 몸에 안 좋네? 즉 이 B라는 과당이 문제겠죠. 과당이 부정적인 거겠죠. 과당이 뇌 식욕 조절 중 조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더 많이 먹도록 유도시켜. 포도당은 좋은 거지만 이 과당이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 추측해 볼 수 있겠죠. 2번은 이 문단은 설탕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과당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넘어가서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엄청 깔끔한 글은 아닌 것 같네요. 좋지 않은 글이네요. 자, 세포가 A를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슐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한번 껐다가 할게요. 렉 걸리네.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런 호르몬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설탕을 지나치게 섭취하여 혈액 속 포도당 A가 많아지면 혈당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역시 과다 분비된다. 즉 혈당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인슐린 역시 과다 분비된다. 과잉 분비된 인슐린은 오히려 혈당을 정상 수준보다 더 떨어뜨리고 인체는 저혈당 상태가 되어 어지러움, 식은땀, 두통 등의 증상을 겪는다. 적정 수준으로 혈당을 높이기 위해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 여기까지 인체는 저혈당 상태가 되어 어지러움. 여기부터 어지러움 증상이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위에서는 뇌에게 도움이 되는 건 포도당이었어요. 이 아래에서 보면 포도당은 세포에도 도움이 돼. 세포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설탕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된다면 포도당이 많아져서 A가 많아져서 인슐린 역시 과다 분비돼서 과잉 분비된 인슐린이 포도당을 없애기 때문에 인체는 설탕을 아무리 먹어도 저혈당 상태가 되어서 저런 증상들을 겪게 되고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네요. 3번도 설탕 과다 섭취. 이번에는 A 포도당 인슐린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여기도 단점입니다. 위에서는 과당 때문에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포도당 때문에 문제네요. 둘 다 설탕은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문단이긴 합니다. 잦은 인슐린 작용에 지쳐 세포들이 인슐린에 무감각해지면, 즉 잦은 인슐린 작용은 잦은 설탕 섭취와 같은 말이겠죠.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잦은 인슐린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들이 인슐린에 무감각해진다면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진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은 특이하게 적응합니다. 인간의 특성이 적응해요. 우리 아무리 더운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도 결국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 손바닥이 처음에는 애기 손같이 말랑말랑하다가 여러 번 글을 쓰다 보면 굳은 살도 생기고, 여러분 굳은 살 있나요? 운동을 하다 보면 또 굳은 살이 생기고, 이런 걸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설탕에 자주 섭취하게 된다면 인슐린 작용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서 다음번에 포도당이 들어온다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는 거죠.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이 과도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기능이 저하된다면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한다. 즉, 설탕 많이 하면 췌장이 약해진다 하겠네요. 췌장이 약해진다는 건 즉 인슐린도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읽을 때는 이렇게 관계를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포도당은 흡수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분포하다가 결국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된다. 자, 포도당은 흡수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서 분포하다가 지방으로 변환. 자, 원래 같으면 여기 써줄게요. 설탕을 먹어요. 설탕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A라는 포도당을 플러스 인슐린이 분해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근데 설탕을 과도하게 잦게 섭취하게 된다면 이 인슐린에 나오는 양이 점점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미처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 남는 또 설탕 섭취를 하게 된다면 이 포도당은 인슐린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 가요. 간에 가서 얘가 지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이 찐다는 거죠.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는 비만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당능 장애를 일으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병을 발병시킨다. 이게 사문단의 정리겠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설탕이 하루 50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일 당류 섭취량을 총에너지량 섭취의 10%를 낮추는 것을 당뇨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자, 5번 문단 결론이 뭐냐?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한다. 가 결론이겠지. 문제 풀어볼까요?
다 푸셨나요? 자,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도 3번이고요. 3번에도 1번이에요. 4번에는 4번입니다. 마지막 신청전. 신청전은 이거 보셨나요? 신청전은 알 법한데 유치원 이럴 때에서도 신청전은 한 번씩 읽어보지 않나요? 학교 같은 데서는. 이 심청전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플러스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춘향전 배웠었잖아요. 검색해야겠다. 지난 시간에 춘향전을 배웠었는데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심청전도 반소리계 소설입니다. 반소리. 원래 있던 판소리를 소설로서 다시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고전의 특징이죠. 고전의 특징. 고전의 특징인 효를 강조하는 스토리입니다. 춘향전은 뭘 강조했죠? 춘향전은 열을 강조했습니다. 열과 효와 춤과 같은 것들은 유교적 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춘향전에서는 여자가 지켜야 될 도리, 심청전에서는 자식이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것을 강조하는 소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와있지만 이 윤리소설이라는 게 중요해요. 유교적 덕목을 강조한, 효를 강조한 자식의 효 이런 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 이런 게 중요하고,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시점 자체가 소설자죠. 소설자인데 이 고전일수록 전지적 작가 시점, 즉 소설자가 작가인 경우가 많아요. 작가가 이 스토리에 개입해서 원래 같으면 몰랐을 법한 인물의 내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전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심청의 효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심청전 스토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환상적인 세계관이 등장한다는, 환상적인 세계관, 즉 이게 전기적 요소라고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불리거든요. 전기적 요소입니다. 신비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받아서 용궁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선녀도 나오고요. 죽은 인물이 나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전기적 요소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심청전 기억나시죠? 심청전의 스토리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신봉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봉사라는 사람이, 봉사라는 말은 눈이 먼 사람을 봉사라고 부르거든요. 심자성을 가진 눈이 먼 사람을 신봉사라고 부릅니다. 신봉사라는 사람이 아내를 잃고 하나뿐인 딸을 젖을 동양에 가면, 그 당시에는 분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기에게 밥을 먹이려면 그 엄마의 젖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죽었네.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안고 젖동량을 하나 드립니다. 한 번만 애 밥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부탁하면서 그렇게 이 심청이를 잘 키워내고요. 심청이를 잘 키워냈더니 이 심청이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리죠. 사람에게 가장 큰 죄악이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걸 가장 큰 죄라고 보는데, 심청이가 신봉사를 눈을 띄우기 위해서, 신봉사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런 가난한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자기가 대신 죽고 신봉사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뛰어내렸더니 영궁으로 떨어져서 영궁의 인물과 다시 부활하게 되고요. 거기서 또 황궁에 들어가서 황후가 된다는 아주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 백설공주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특이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심청전은 판소리 심청가 소설을 정착된 판소리기 소설이라는 게 언제나 중요합니다. 판소리기 소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특징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판소리기 소설은 운율감이 꼭 있어요. 운율감을 드러내는 요소가 꼭 있습니다. 운율이란 건 보통 시 같은 장르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판소리기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이지만 운율감이 형성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유교적 관념인 효를 형성한다가 핵심이다 라는 거까지. 그리고 전반부와 환상의 세계가 중심을 이루는 후반부로 나눈다. 이건 아까 설명한 정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세계관의 분리이고요. 별로 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냥 깨달아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심청이 자라서 눈먼 아버지를 공양하고 공양미 300석.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길래 이게 쌀로 받는 거거든요. 300석이라는 게, 공양미 300석이라는 게 쌀을 받는다는 뜻인데 얼마나 많은 쌀을 받기에 자기가 죽을 각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재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눈도 뜨고 어여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자식도 또 낳아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효가 강조되는 게 핵심입니다. 후반부는 인상수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심청이 황후가 되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눈을 떠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내용. 이게 줄거리네요. 그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주제의식. 이 인과응보라는 말이 보통 안 좋을 때 많이 사용되거든요. 인과응보를 당했다, 인과응보를 받았다. 보통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돌아온다가 인과응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착한 짓을 했더니 좋은 일로 돌아왔다라는 말로 쓰였네요. 근데 보통은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돌아온다라는 말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판소리도 그렇고 이 소설이라는 것도 그렇고 되게 하층민들이 즐기는 거였어요. 하층민의 백성들이나 아니면 천민, 노비들이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당연히 그 시대는 오락기가 없으니까 재밌었거든요. 양반들도 관심이 있었어요. 판소리 하네 하면 몰래 가서 한번 보고 싶고, 소설 읽네 하면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양반이라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의 인식이 소설과 판소리는 천한 것들이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이 덕을 강조하게 된다면, 이 유교사상을 강조하게 된다면 욕을 안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소설들은 언제나 착한 소설들밖에 없어요. 왕을 구하고 효를 지키고 연료를 내세우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기 때문에 그걸 양반들이 즐기고자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도덕적인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작품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화살을 통해 현실성과 초월성이라는 두 세계를 접하. 이 현실성이라는 현실 세계와 현실의 세계와 초월성이라는 초월적인 세계관, 즉 뭐 정기적 세계관도 되고요 등등, 이 세계가 보통은 이어져 있진 않은데 이 심청원과는 특이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소설은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으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지상의 인물이 잠깐 천상계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계로 내려온다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실적인 인물이 죽음을 통해서 초월세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부활한다는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 부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전개하고 있고, 심청이 황홀화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자기 희생이나 효용에 대한 보상, 결국 이 효를 행한 심청이 결말이 안 좋게 되면 사람들이 효를 행할까요? 고학미 300석 대신에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더니 심청이가 고통스럽게 죽었어. 그럼 사람들은 아무도 효를 행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청이란 인물이 효를 행한다면 결국 좋은 일을 겪게 될 거다 라고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너네도 그래서 효를 해야 돼. 효를 지키면 너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